안녕하세요. 마오킬량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폭락기의 참혹함, 특히 2030 세대들에게 과거 하우스 푸어 시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건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정말 1만 분의 1의 확률로 부동산 폭락기가 오면 얼마나 처참한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폭등론자들이 대부분이죠. 100%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매수할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12월 17일에 2030 영끌족들에게 당신들은 부동산 폭락기의 참혹함을 모른다. 이 글을 붓카페에 올렸습니다. 오늘이 12월 25일인데 베스트 게시글 댓글수 탑100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탑100에서는 지금 4등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달린 댓글의 절반 이상은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 내용은요. 제가 하우스 푸어 시기 기억나는 사건 3가지를 쓴 겁니다. 이게 영종도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영종도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1300세대인데 300세대만 분양이 됐고 준공한 뒤에도 1000세대가 미분양이 난 거예요. 준공 뒤 미분양이 미분양 가운데 가장 악성입니다. 한라건설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1000세대를 30% 할인해서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했던 주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을 했고 여기 한라비발디 입주민이자 영종 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분이 회사 조치에 항의하다가 분신 자살한 사건이에요. 하우스 푸어 시기에 일가족 자살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윗사건은 40대 가장이 은행빚에 몰려가지고 일가족 자살하려고 먼저 아내하고 두 딸은 살해했고 자신은 자살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아래는 부동산 15채 보유 하우스푸어.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건축용 빌라 다가구에 갭 투자를 여러 개 하셨던 거죠. 두 번째 기억나는 사건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부동산 카페에서 읽었던 글이에요. 어떤 분이 2013년에 용인의 대형평수 아파트를 사러 간 거죠. 4억 5천인가 매수하셨다고 해요. 잔금 다 치르고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등기하려고 관련 서류 갖고 나가죠. 그러니까 집을 매도했던 30대 중후반의 어떤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 소유주는 의사고 그 여성은 당연히 아내분. 2006년 용인 대형평수 아파트 10억 넘게 주고 매수했는데 60% 깎아서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의사하면 고소득자잖아요. 이런 고소득 의사도 헐떡거리며 살아야 했던 게 하우스푸어 시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은 별로 사고 싶지 않아 했는데 아내분이 습세권이 대세라면서 우겨서 샀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그랬겠어요. 도곡 렉스를 반토막에 처리한 사업가. 이것도 기억납니다. 2015년쯤에 제가 아름집 어떤 글을 썼는데 달렸던 댓글이에요. 그분이 버블7 시기 최고점에 도곡 렉스를 대형 평수를 매수를 하셨답니다. 매수했을 당시에는 사업이 잘 돼서 별 걱정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이 좀 안 되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2년간 매수 문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2년간. 그래서 결국 2년 반인가 3년 만에 매도를 했는데 자기가 매수했던 가격의 딱 절반 값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나요.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라도 팔아서 그러니까 절반 값에 깎아 팔아서 분하고 억울하기보다는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라도 팔아서 다행.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담담하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동산 폭락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가족 자살한 사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했다가 이 폭락기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재건축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투기성 혹은 투자성 물건이에요. 투기나 투자나 한 끗 차이죠.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가 되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잖아요. 해봐야 이득이 안 나거나 오히려 미분양 날 수도 있고 손해보니까 주민 동의율이 급락해버려요. 이미 주민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업을 미루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한다고. 절차에 따라 진행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 돼요. 재건축용 아파트는 반토막 기본이 되고요. 심지어 3분의 1 토막 나눈 것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 근데 재건축용 아파트는 이 가격에 던지면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더 심각한 건 재건축 재개발용 빌라 다가구예요. 폭락기 때는 정비사업 올스톱 되고요.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요.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지자체에 요구해요. 괜히 재산권 행사만 제한받고 그러니까 고강 뉴타운이요. 그거 2008년인가 지정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폭락기 오니까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해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2014년인가.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용 빌라 다가구는요. 심지어 은행 근저당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이거 받아봤자 애물단지에 불과하니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작년 11월에 하락장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 2008년에서 2013년 하우스 푸어 시기의 학생이라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현재 댓글이 712개가 달렸고 조회수가 7.3만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여기 달린 댓글 다 읽어보세요. 정독을 해보세요. 다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했던 부동산 폭락기 때 세 가지 경험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사례들이 들어있어요. 달린 댓글 제가 대충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게 부동산 폭락기의 특징이에요. 1년, 2년, 3년씩 아예 보러 오지를 않아요. 하락장이 무서운 건 가격 하락보다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 하루 집이 안 팔려 5년 뒤에 팔았다. 너무 안 팔려 결국 그 아파트 지금까지 갖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용인 2007년 6억에 분양받은 집 4억 초반까지 하락. 안 팔려 갖고 있었는데 13년 지나 원상 회복. 분당 아파트 48평 5억에 사고 싶었는데 내 집이 안 팔려 못 샀다. 이런 내용. 자, 이걸 보고 존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이분은 강제 존버한 거예요. 하도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양반은 은행 대출 빚은 어떻게든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안 그랬던 분은 어떻게 돼요? 은행 대출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갔겠죠, 당연히. 분당 정자동 대형 평수 15억짜리 5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더라. 지인이 대치음마 16억에 사서 8억에 팔았다. 과천도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 급등장에는 안 팔고 폭락장에는 못 판다. 그때 못 판 거 지금까지 갖고 있다. 이런 분들 꽤나 있어요.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 사면 바보라고 소리 듣던 시절. 사실입니다. 하우스 푸어 시기에 집 산다고 하면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어요. 사지 말라고. 너 미쳤냐? 딱 그랬다고. 친척 가운데 잠실 장미 아파트 2개 팔고 수지 대형 매수했다가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된 분이 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왜 수지 대형 매수했을까요? 그때는 대형이 인기였기 때문에. 리만 사태 때 집값 하락도 힘들었지만 직장을 잃어 더 힘들었다. 자, 부동산 폭락기는 되게 불안과 함께 옵니다. 경제 불안과. 그래서 실직자가 많이 생겨요. 영끌했는데 직장까지 잃어봐.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폭락기 때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파는 것이다. 자, 이거예요. 폭락기 때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뭐 실직을 했다든지 사업이 기운다든지 이래서. 왜냐하면 경제 불안과 부동산 폭락기가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지는 영원히 안 떨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강남 3구, 마용성 등 영끌에서 간 분들 걱정된다. 2년만 살아보고 매수 여부 결정하세요. 플래카드 서울시내 곳곳에 걸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기에도 미분양이 나버리니까. 시행사나 건설사가 그때는 전세가 2년이잖아요. 지금은 갱신권 때문에 4년까지지만 2년 정도 먼저 전세를 놓아요. 그분들에게 조건이 2년만 살아보고 매수 여부 결정하세요. 전세값도 싸게 해준다고요. 좀 싸게 해준다고. 서울시내 안에서도 미분양 난다고요.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 때는. 공인중개사가 매물 접수를 안 받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귀찮으니까. 찾는 손님이 없는데 괜히 매물 접수 받아봐야 집 내놓은 분은 맨날 전화해가지고 손님 없나요?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집을 안 사니까 전세값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한겨울에 전세를 구하러 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사장님 차라리 집을 사시라고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자, 이걸 보고 계속 전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폭락기 제대로 못 겪어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2003년식 물레 힐스테이트 34평 현재 15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해봤는데 하우스푸어 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뭐 1,000만 원이가 났다고 해요. 설마 1,000만 원밖에 안 났을까 싶지만 진짜 적었어요. 그때는. 그때 세입자였는데 집값 더욱더 떨어질까봐 못 샀다.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 별로 안 나도 겁이 나서 못 산다니까? 집 사봤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동산 폭등기에도 빌라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지역이 전세가율이 뭐 90%, 95% 이래요. 그러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거의 똑같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빌라를 안 사려고 하잖아. 왜? 사봤자 나중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면 부동산 폭등이 와도 거의 안 오르니까. 똑같은 현상이 부동산 폭락기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월급의 3분의 1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썼다. 하우스 푸어 시기 때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결국 손해보고 매도했죠. 견디다 못하니까. 복비 2배로 준다고 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했다. 그때는 복비를 올려요. 2배. 심지어는 3배라도 줄 테니까 제발 좀 팔아달라고 사정한다고요. 송도 분양권 여러 개 투자했던 분들 입주 무려 반토막 가까이 나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건설사의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해지 요구, 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하니까 투신 자살 많이 했다.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억에 분양한 아파트 3년 뒤 입주 때 5.5억으로 떨어졌다. 입주자들 차익 돌려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하수상한데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폭등론자들은 봐라, 정부가 대출을 찍어 눌러서 그렇지 수요는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비록 3년 뒤 입주하지만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 대비 굉장히 싸요. 그래서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만약 내년부터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가 시작된다면 현재 분양한 아파트들요, 입주할 무렵 되면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프리미엄은 하나도 안 붙는다고. 지금 청약 경쟁률 높은 이유가 뭐예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거라고요. 근데 막상 완공돼서 입주할 때 되니까 프리미엄이 제로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입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계약금 10%잖아요. 그거 포기하려고 하는데 건설사가 시행사가 그걸 계약 해지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면 그 시행사가 작살이 나게 다 계약 해지해줘 버리면 잔금 납부하러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쟁이 생긴다고요. 분양권 마이너스 P는 기본이 됩니다. 입주율 20% 넘으면 뉴스에 나왔을 정도였다. 이런 댓글로 달렸더라고요. 하우스 푸어 시기의 특징은요. 젊은 고소득 전문직이 전세나 월세 살면서 사실상 하우스 푸어의 늙은 집주인을 집 가진 거지라고 조롱하던 시절입니다. 세입자가 자기 집주인 집 가진 거지라고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다니까요. 집 산다고 하면 정신병원 가보라는 소리 들었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집 사면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누구도 집을 안 사려 하니 비록 서울 일부 지역 소형 평수 아파트에 한정된 것이지만 전세값이 집값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 매일경제 2014년 6월에 나온 기사에 달려있던 그래픽이에요. 버블7 지역별 하락률이요. 2007년 2월 대비. 그러면 이제 버블7 시기 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하고 2014년이면 2014년 초반 중반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살짝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 시기 거의 이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그래픽인데, 목동 있죠? 뭐 20% 살짝 한 23% 떨어졌네. 분당은 30%, 용인, 분당 용인도 30% 넘게 안 떨어졌잖아. 뭐 서초구는 뭐야 이거 7, 8%? 강남구, 송파구 해봐야 한 20%밖에 안 되네. 자,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버블7 지역도 말이야 이렇게밖에 안 떨어졌으면 다른 지역은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서울 시내 평균 집값 하락률이 15% 정도였다. 하우스 푸어 시기에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건 뭐라고? 빌라 다가구,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인기 없는 아파트, 그거하고 상급지 고가 물건, 그거 다 합쳐서 평균 낸 거라고요. 그게 평균의 함정이라고요. 버블7 지역별 하락률도 본 평균의 함정이라고. 분당, 용인 30% 넘게 안 떨어졌는데 왜 반토막이야? 반토막 안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그렇죠? 그 평균의 함정이라고. 다 합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 실제는 진짜 사람들이 몰려갔던, 영끌했던 그 아파트들이 박살이 났다고요. 부동산 폭등기에 뭐라고 해, 폭등자들? 지금 당신의 아파트와 그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2억, 3억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 6억, 7억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영끌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반토막씩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60%, 3분의 1 토막 나기도 하고, 그 얘기 싹 빼놓고 폭등론자들은 이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폭등기 와도 별거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우스 푸어 시기를 견디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 시기에 전 국민이 다 집 가진 거지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특히 2006년, 7년에 영끌했던 분들이 작살이 났는데 그분들은 전 국민 가운데 몇 프로 되겠어요? 10% 많아야 10%, 한 5%, 10%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 시기에 경제 불안까지 함께 왔기 때문에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전 국민의 5 내지 10%만 이렇게 하우스 푸어 시기에 당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문제예요. 10%만 잡아도 500만 명인데 저는 사실 하우스 푸어 시기를 편하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아파트를 매수한 게 2001년이었어요. 강서구에 있는 정말 이름도 없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그거 1억 8천에 제가 매수했어요. 버블7 시기에 최고 3억 6천인가 7천 정도까지 올랐어요. 근데 하우스 푸어 시기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2억 8천인가 2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별 볼 일 없는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 그렇게 심하게 안 떨어져요. 근데 하우스 푸어 시기 최악이라 했을지라도 제가 산 가격보다는 1억이 이미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출금 갚으면서 저는 고통 없이 하우스 푸어 시기를 지냈어요. 대출이 없거나 적게 받아 매수했던 사람은 하우스 푸어 시기는 그냥 언론과 뉴스에만 나오는 거야. 자기는 직접 그렇게 심각하게 겪지 않았다고요. 2005년까지 매수했던 사람은 그래도 견딜만 했을 거예요. 문제는 2006년, 2007년에
영끌에서 상급지, 인기 있던 대형 평수 갔던 분들, 이분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 이번 폭등기를 보면 제 개인적 생각은요. 2020년, 21년 영끌 매수자가 만약 내년부터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들 심하게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유행을 탔던 사람들, 그 당시는 이제 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었고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비쌌다니까요. 용인, 숲세권 등 테마에 투자했던 사람들. 부동산 폭등기에는 이 테마 부동산이 엄청나게 더욱더 폭등하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가 오면 이 거품이 확 거쳐버리거든. 그러니까 더 박살이 나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른바 리만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 불황에 들어갔잖아요. 부동산 폭락은 경기 불황과 함께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때 영끌했는데 여기 실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영끌했는데 실업자가 되면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을 세게 규제하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언론들, 부동산 유튜버들 그랬죠? 다주택자를 적폐로 본다고 비난이 나왔습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우스 푸어 시기 때 집 경매 넘어가거나 일가족 자살한 분들 모두 영끌했거나 다주택자들입니다. 제가 붓카페 2030 영끌족들에게 당신들은 부동산 폭락기의 참혹함을 모른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좋아요도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인기글 베스트 1이 됐지만 달린 댓글의 60%가량이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본인 딴에는 진심인지 모르겠다만 걱정해주면서 하락기다, 이제 조정한다, 섣불리 샀다가 쪽박 찬다 이러면서 존나게 배운 사람, 착한 사람 흉내내는데 이런 걸 읽고서 매수 안 했다가 쪽박 찬 사람들에게 본인이 10원이라도 줘보고 하는 소린가요? 실상은 되게 나쁜 사람이다. 아파트값 무지성으로 오른다고 하는 놈들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폭등론 부동산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요, 그 글의 취지는 앞으로 폭락이 온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폭등론자도 아니지만 단 부동산 투자는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다 이래요. 유튜버 보면요. 당신에게 집을 못 사게 하는 사람, 신중하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자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다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반박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북카페 300편 정도 글을 올렸는데 마곡 및 그 주변 아파트 뿜뿌질 많이 했다. 제가 뿜뿌질 많이 했잖아요. 나는 마곡 아파트 소유자이고 2001년 이후 무주택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집을 매수한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단 한 번도 부동산 상승기 또는 폭등기에 매수한 적이 없다. 항상 저는 집 왜 사냐? 아니면 그런 곳 왜 사냐? 하는 소리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영끌은 절대 하지 말라고 주장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하수상한 시절에는 절대 영끌하면 안 된다는 거다. 과거 부동산 폭락기 때 영끌족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당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또 한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냉혹한 현실 세계인 지금 내 자식도 아닌 남자식 영끌에 일일이 답글까지 쓰면서 공포 조성하는 게 더 이상하다. 기존 영끌족 아시겠지만 옛날처럼 대출 80, 90% 안 해주고 노무현 정부 때도 80, 90% 안 해줬어요. 그때도 굉장히 대출 규제 셌어요. 향 40%의 원금까지 내는 거를 고정금리 30년 깔아서 불안할 건 없는데 왜 오지랖이냐? 네 의도가 뭐냐 이거죠. 왜 남에게 걱정해주는 척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부동산 앞으로 계속 폭등할 게 확실하다면 자기 혼자만 알고 물건 하나라도 더 매집해서 이익 올려야지 부동산 카페에서 남에게 일일이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남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만드는 사람들 더 이상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님 논리대로라면 저처럼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남으로 하여금 부동산 못 사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야 매집 경쟁자 하나라도 줄어들 테니까. 그러죠? 존버론자 영끌러들이 굉장히 착각을 심하게 해요. 가장 많은 착각이 그렇게 심하게 안 떨어진다예요. 하우스 푸어식이 서울 평균 집값 하락률 15% 정도, 그리고 일부만 급락했다 이거예요. 이건 현재 부동산 폭등론 유튜버들 상당수가 이 얘기를 해요.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정 안 되면 갈아타지 뭘. 이건 정말 부동산 폭락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가 되면 매도 시기를 절대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 팔리니까 아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벌써 지금이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조정기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벌써 집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 숫자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잘 안 팔리잖아요, 지금. 조정계도 이런데 하락기 폭락기가 훨씬 심해요. 2, 3년씩 아무도 안 한다니까?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안 한다니까요? 갈아타려고 해도 기존 내 보유집이 팔리지 않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폭락기에는 갈아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댓글도 달았더라고. 부동산 폭락기 되면 상급지 고가 물건이 더 많이 하락한 다음에 저가 물건, 원래 저가 물건 덜 하락하고, 그러면 그때 상급지로 갈아타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말이야, 방구야. 네, 저가 물건 많이 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거 내가도 안 온다니까, 보러? 왜냐하면 집을 보러 가려면 그 사람도 자기 집이 팔려야 보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선매도 후매수잖아요. 선매수 후매도는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폭등기에는 선매수 후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잘 돼요, 비교적. 집 내놓으면 바로바로 손님들 와서 바로바로 매수자 나타나서 사가니까. 폭락기가 되면 아무도 내 집을 보러 안 오는 이유가 내 집을 사러 올 사람도 자기 집이 팔려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오냐고. 이미 조정인데도 북카페에 보면 조급한 마음에 선매수했고 근데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안 팔려서 죽겠다. 이 걱정하는 글이 가끔씩 올라와요. 이미. 10억짜리 내 아파트 1억 깎아주면 되지 뭘. 자, 이거요. 폭락기에는요, 10억짜리 아파트 3억 할인은 기본이에요. 1억 정도 깎아줘서는 절대 안 돼요. 2억까지도 안 돼요. 3억은 깎아줘야, 최소 3억은 깎아줘야 돼요. 폭락은 잠깐이다. 조금만 버티면 V자 상승한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작년 11월에 어떤 분이 하락장 경험담 올려달라고 하니 거기 달린 댓글. 하도 안 팔려서 하우스푸어 시기에 하도 안 팔려서 억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억지로 존버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 부동산 상승기로 돌아서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자,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건 강제 존버지. 그나마 다행이지 강제 존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경매 안 넘어가거나 심지어는 한강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부동산 흐름의 대세가 잡히면 이른바 심리가 꺾이면 보통 6, 7년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요.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라고 해가지고 일자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의 반등기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을 한다고. 그때 물리면 지옥행입니다. 왜냐면요. 살짝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매도자들이 자신감을 다시 회복해요. 잠깐 정치 하락하는 기미 보이더니 또 오르네? 그러면서 비싸게 불러버려요. 근데 그때 그 물건을 잡으면 그 다음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기 와도 버티면 괜찮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문제는 버티면 결국 집값 오를 것을 알면서도 팔도록 내몰립니다. 대출 원리금이요. 영끌한 사람들이 이걸 못 견뎌요. 부동산 폭락기는 경제 불안과 같이 온단 말이에요.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결혼한다거나 직장을 옮겨서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노부모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도록 내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좌파 정책으로 워낙 망쳐놓아서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만 있을 뿐이지 폭락은 없다. 이렇게 또 댓글 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버블7 시기에도 노무현 정부의 좌파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 과정이 있을 뿐 폭락은 없다고 보수 언론 전문가라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외부 충격이었다. 외부 충격이 없다면 한국 부동산은 견조하다.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다 예고 없이 찾아왔죠. 더 중요한 건 2000년 이후 전 세계 부동산 급등과 급락이 동시에 발생해요. 전 세계 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현재 헝다 사태 등 중국 부동산 상황은 이 중국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이상을 먼저 보여주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8년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했는데 이게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 거 아니에요. 현재 중국이 G2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데가 중국이라고요. 글쎄 이게 헝다 사태 이런 게 중국에만 국한된 것일까?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지금은 그때와 달라. 지금 20, 30대 영끌러들은 젊고 영리하다. 뭐 그러면서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요즘 2말 3초, 그러니까 20대, 30대 하고 얘기 안 해봤다. 길냥이 너는 말이야. 중금리, 고금리 기간별로 힘을 돌리고 들어갑니다. 과거 데이터 다 알고 폭락하면 줍줍아리 현금 모으는 사람에게 이들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다. 하우스 푸어 시기 학습 효과로 요즘 세대는 대비가 철저하다. 2013년과 또 다른 게 이제 부동산은 언젠가는 원금을 회복해준다는 단단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 학습 효과 무시하시나요? 투자자는 호황불황을 가리지 않는다. 길냥이는 남의 투자를 방해한다. 저기 버블7 시기에도요. 그때도 30대들 집 많이 샀어요. 그때는 20대는 증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등기가 버블7 시기보다 부동산 매수 연령이 한 5살 내지 7살 정도 내려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버블7 시기에도 집 많이 샀어요. 저만 해도요. 처음 아파트 마련했을 때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버블7 시기든 지금이든요. 부동산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전 재산인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나 다 마찬가지죠. 이 거액을 투자하는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 고민하지, 다 철저하게 따져보지. 오히려 저는 버블7 시기에는 유튜브라도 없었지. 지금은 부동산 유튜브 대부분이 폭등론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해놔가지고 오히려 버블7 시기보다 이번 폭등기가 훨씬 더 과열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어떤 분은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버블7 때와 다르다. 이분들 지금 대출 규제가 버블7보다 더 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세게 대출 규제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버블7 시기에 마음대로 대출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DSR 규제 같은 건 없었지. 그렇지만 그때 대출 규제 셌어요.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은 버블7 때와 다르다. 이 논리를 편다면요. 이건 문재인 정부에 감사해야 돼요. 집값도 폭등시켜줘. 근데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와도 완전히 작살나지 않도록 대출 규제까지 해줘. 문재인 정부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7년 어떤 언론에 나왔던 건데 부동산 고수 아줌마들의 2007년 전망
쭉 보면 정부가 우리나라 부자들을 얕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이 아줌마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집값을 올린 주범은 정부 아닌가요? 노무현 정부 들어 토지보상금으로 풀린 천문학적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 돈은 10중 8구 부동산 구입 작업으로 유입되게 돼 있어요.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고양시 삼성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에 풀릴 토지보상금이 10조 원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정부가 우리나라 부자들을 얕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잡지일 거야, 이거. 이 부동산 고수 아줌마들의 2007년 전망, 요 대담에 나왔던 아줌마들, 제가 봤을 땐 상당수 한강 가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북카페에 올린 글에 단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조금 더 가슴에 새게 한다고 봅니다. 참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제가 봤을 때요, 1970년대 이래 한국은 되게 항상 부동산 폭등과 폭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주기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때 벌어지는 양상은요, 197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벌어지는 양상은. 영끌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는요,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되 혹은 사더라도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끌에서 18억 가능하다면 13억이나 14억짜리 아파트 사세요. 18억짜리 사지 말고. 영끌 15억이라면 10에서 11억, 영끌 10억이라면 6, 7억짜리 사세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매수기에는 또 온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산다. 이거 100% 거짓말이라니까? 얼마든지 와요. 집값이 25 내지 30% 하락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매수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수상한데요. 내년에 봄쯤 가서 다시 또 폭등할 수 있어요. 거래량 폭증하면서. 그러면 야, 지금 이 조정기 때 금매로 나온 물건 영끌에서 살 걸. 아이고, 괜히 길냥이 말 들었다가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10번 이기더라도 한 번 지면 끝장나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내년에 다시 폭등한다고 100% 확신하더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틀리면 그 순간 그냥 한강 가는 거예요. 폭락기의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폭락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동산 상승기, 폭등기 때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왜 집 사냐, 지금 왜 거기를 사냐고 말할 때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처음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집 사자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의 뒤끝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마곡 초기에 마곡 엠벨리를 매수했습니다. 그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살짝 상승세로 돌아선 다음이었어요. 그렇지만 마곡 하면 서쪽 끄트머리여서 강남 접근성 형편없다. 김포공항 바로 옆에서 비행기 소음 있다. 공공임대 절반인 소셜 믹스다. 마곡 같은데 왜 사냐? 마곡 같은데 그 가격이 왜 사냐? 이런 비아냥 들으면서 제가 샀어요, 그걸. 지금 존버론 주장하는 영끌러들이요, 정작 폭락기가 와서 좋은 물건 저가 매수 기회일 때 단 한 명도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좀 시쳇말로 제가 손모가지 걸 수 있어요, 그건. 겁이 나서? 물론 겁이 나는 탓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때 가면 이분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빚 갚느라고 죽어난다니까? 그래서 매수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한번 당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가출해버리지 뭐. 에? 저가 물건 매수할 기회다? 그게 생각이 날 리가 있겠어요? 멘탈 붕괴? 멘탈 붕괴도 아니야. 멘탈 소멸이야. 영원히 가출한 상태라니까? 근데 무슨 저거 좋은 물건인데 매수할까? 그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일도 안 듭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집값 최저점의 증상, 징표는 무엇인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과 징표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거든요. 구체적 내용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네, 본질은. 다음 동영상에서는 집값 최저점의 증상, 징표는 무엇인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